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두 번째 Q&A 영상으로 인사드리는데 제가 인스타 스토리로 받은 질문들이랑 커뮤니티 댓글로 받은 질문들을 모아서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힘든 몇 가지, 한두 가지 질문 정도는 제외하기도 했는데 혹시나 본인의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변이 아니었거나 다른 개인적인 질문들이 있다면 인스타 DM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 임용 현직 상담교사에 대한 질문과 그 외 질문으로 나눠봤는데 먼저 대학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어느 대학교 어느 과 나오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몇 등급으로 대학 가셨나요? 저는 내신 평균 2등급 초중반 정도였고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들어갈 때 내신 1등급 후반대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1등급 후반 정도면 다른 대학교를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대구 가톨릭대학교를 갔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수능을 망해서 더 좋은 대학을 못 간 케이스입니다. 대학교가 좋을수록 전문 상담교사 됐을 때 이득이 많나요? 일단 제 기준으로만 말씀드리자면 대학은 임용과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과를 가서 교직이수를 받거나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임용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담교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대학이 임용 합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일수록 가산점이 있다던가 면접 때 유리하다던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방대라서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불리한 점은 없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 레벨에 따라서 차별이나 손해보는 게 있나요? 교사 됐을 때 차별받거나 손해보는 게 있으신지 물어본 거라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대를 다녀서 교사가 됐을 때 또는 임고생 때 장단점이 궁금해요. 솔직히 지방대를 다녀서 장점은 없는 것 같고 단점은 노량진과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직강을 원하는 학생이라면 서울권 대학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임고생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대가대가 경북 경산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노량진까지 왔다 갔다 통학을 하는 게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인강이면 상관이 없는데 직강을 원하시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직이수를 위해 내신보다 낮은 대학을 가는 것을 추천하나요?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도 내신보다 낮은 대학을 갔지만 교직이수를 얻을 때 쉽게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교직을 원하는 학생들은 다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대학을 가든 교직이수를 얻는 것은 임용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과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치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대를 가게 될 경우에 재수를 해서 수도권과 가깝게 가는 게 좋을지 그냥 지방대에 가는 게 좋을지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어요.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면 재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 절대 안 할 것 같고 특히 상담교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교사 티오가 언제 줄어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방대에 가서 하루빨리 교직이수를 얻고 임용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수업이 임용에 많이 도움을 주는지 궁금해요. 임용시험은 교육학과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둘 다 대학 수업으로 배우는 과목들이라서 도움이 되고요. 예를 들면 심리학과 전공 수업 때 성격심리, 청소년 심리, 상담 심리, 가족 상담, 집단 상담, 진로 상담 등 많은 수업을 듣고 배우는데 이런 과목들이 다 임용 시험에 해당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저는 다 도움이 됐습니다. 심리학과는 많이 어려운가요? 혹시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목 중에 가장 비슷한 과목을 고르신다면? 심리학과 수업이 어렵기는 한데 저는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공부였기 때문에 힘들지만 재밌기도 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재밌게 공부를 한 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생리심리학과 심리통계 이 두 과목은 진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웠고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 중에 비슷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고르자면 생리심리학이 과학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생리심리학이 임용 과목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대외 활동 아예 안 하고 학점만 높으면 취업할 때 불리한가요? 전문 상담 교사 Q&A니까 전문 상담 교사 취업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교사는 사실 임용시험만 합격하면 되는 거라서 대외 활동을 안 한다고 해서 불리한 건 없고, 그렇다고 학점이 높다고 해서 임용시험 때 가산점을 받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교직 이수를 받으려면 학점이 높아야 합니다. 심리학과 입시에 도움이 되고 중요한 주요 과목들은 뭔가요? 사실 입시나 대학 진학에 관련된 상담은 제 영역이 아니라서 더 말씀드리기 어렵기도 하고, 제가 내신 성적으로만 대학을 간 거라서 생기부 팁 같은 것도 드리기 어려워요. 그리고 일단 어떤 과목을 주요 과목으로 볼지는 대학마다 또는 어떤 전형으로 가는 것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대부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다 중요하게 보지 않나요? 네, 다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용시험의 난이도는 많이 어렵나요? 공무원 준비나 공기업 준비하는 것보다 어렵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일단 다른 공무원 준비나 공기업을 준비해 본 적이 없어서 난이도를 비교할 수는 없고, 임용시험 난이도만 봤을 때는 난이도가 한 중상 정도 같아요. 쉬운 건 절대 아니고, 그렇다고 막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진 않은 것 같거든요. 뭐 이것도 제 기준이고 당연히 사람마다 난이도는 느끼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담 교사의 TO가 많이 줄어들고 있나요?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고 4년 뒤에도 상담 교사를 많이 뽑을까요? 우선 상담 교사 TO가 갑자기 많아진 게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시험 봤을 때부터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아직 전국에 상담 교사가 미배치된 학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사실 4년 뒤에도 많이 뽑을지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경쟁률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가 시험 봤을 때는 3대1 정도였고, 상담교사 TO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교육대학원 경쟁률도 높아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임용 경쟁률도 예전보다는 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용 과정 자세히 듣고 싶어요. 공부 팁도 알려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첫 번째 Q&A 영상에 있는 내용이라서 그 영상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없었던 내용으로 공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인스타에서 공스타그램도 했었고 공부 측정 앱으로 시간 측정하면서 공부했던 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시간을 측정하면서 하니까 폰도 덜 만지게 됐고, 또 공스타그램 같은 거 올릴 때도 공부 시간이 적으면 뭔가 남들이 볼 때 부끄러울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임용 준비하기 전까지 2, 3학년은 무엇을 하고 지내셨나요? 저는 3학년 때까지도 임용 준비를 아예 안 했고, 그냥 전공이랑 교직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학생회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지냈고요. 임용 전에는 그냥 수업 열심히 듣고 개론서도 많이 읽어보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임용 준비하는 기간 동안 멘탈 관리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진짜 심한 유리 멘탈의 개복치 멘탈인데, 시험 스트레스도 심해서 그냥 임용 준비할 때가 아니라 평소 전공이나 교직 시험 기간 때도 무조건 새벽 3시, 4시에 자고, 술 약속 있어도 술 마시고 기숙사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임용 때는 더 심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유 없이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했고, 그때는 남자친구가 옆에서 멘탈 관리를 많이 해줬고, 그냥 공부가 잘 안 되거나 공부하기 싫으면 PC방 가서 게임도 엄청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면서 해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많이 놀면 다음날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스스로를 압박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난 무조건 합격할 거다, 다시는 이렇게 공부 못한다 라고 생각할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임용 과목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과목마다 딱히 다르게 공부하지는 않았고, 일단 인강과 직강 흐름에 맞춰서 공부를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를 반복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요.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첫 번째 Q&A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암기는 언제쯤까지 완료해야 하는지, 8월 하반기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하셨는지 등 지금 시점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암기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야 하지만 시험 직전까지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계속 외웠던 것도 까먹게 돼서 그때까지 암기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자꾸 까먹지? 암기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지? 하면서 불안해 하시지 않아도 되고,
다들 똑같을 거예요. 그래도 자주 반복해서 많이 보면 시험날에도 기억이 안 나도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정답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암기하실 때는 개념이랑 특징, 효과 다 외우셔야 하고, 모든 내용을 다 외우기 어렵다면 기출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이론, 개념 이런 건 다 무조건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문제는 소수고 대부분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게 확장돼서 나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기출이 계속 중요하다고 제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기출 분석 계속 하시고 문풀이나 모의고사 시작하실 거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임용 문제 유형에 익숙해져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저는 스터디보다는 그 기출 단거나 해서 반복한 게 가장 도움이 됐었고, 사람마다 공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스터디가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면접에 대해 궁금해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제가 면접을 개인 사정으로 10일 정도밖에 준비를 못하고 봤기 때문에 제가 크게 도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면접이 너무 자신 없어서 1차 점수에서 점수 차이를 크게 벌려두자라는 목표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목표였고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면접은 면접관이 저에게 질문을 하고 제가 답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지를 보고 구상을 한 다음에 그 문제지를 가지고 면접실에 들어가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답에 대해 말하고 끝나거든요. 그리고 그 면접실 안에서 또 즉답형 문제지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직접 바로 생각을 해서 대답해야 하고, 면접관이 저에게 전문 상담 교사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데 세종은 시책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세종시 정책을 달달 외워서 갔던 기억이 나고, 예를 들면 제가 면접 봤을 때는 세종마을교사, 체험학습 안정 관련,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고요. 근데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은 제가 한 개도 안 보고 갔는데 문제로 나와서 대답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끝났는데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언제부터 전문 상담 교사 일을 했는지 궁금해요. 저는 2018년도부터 전문 상담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초등이 아닌 중등으로 지원한 이유? 여러분, 중등은 제가 지원하고 원해서 온 게 아니라 랜덤으로 발령이 된 거예요, 중학교로. 초등, 중등, 센터 이렇게 골고루 발령을 받았고, 제가 중학교를 원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랑 경북은 초등, 중등 나눠서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때는 그렇게 나눠져 있지도 않았고, 저 때라고 해봤자 몇 년 전인데 발령이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학부나 대학원 성적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하고 내가 센터를 원하지 않고 학교로 가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령은 랜덤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교과교사와 마찬가지로 경력에 따라 호봉이 점점 높아지나요? 네, 상담교사도 다른 교과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사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호봉이 점점 높아집니다. 상담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막연하게 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하고 싶은 직업의 방향이 타인을 돕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흔히 상담교사의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준 나의 모습? 그리고 친구들이 너 고민 되게 잘 들어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상담교사를 꿈꾸기 시작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랬고, 그래서 고민을 잘 들어주는 걸로 타인을 돕는 직업,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교사라는 직업을 합친 게 상담교사라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진로 고민은 없으셨나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계속 바뀌어서 고민이었어요. 교사도 여러 교사가 있잖아요. 영어교사, 지리교사, 한문교사, 상담교사. 저는 이 교사들 중에서 되게 고민을 했었고 어떤 교사를 할지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나 간호사도 잠깐 꿈꿨었고 결국에는 저의 성향과 잘 맞는 게 무엇일지 그리고 미래에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를 스스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상담교사로 결정했습니다. 상담교사를 하기 전 상담교사에 대한 생각과 막상 하고 나니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상담교사를 하면 어떻게 상담을 진행할지, 어떤 기법을 주로 사용할지,
어떤 학생이 오면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막상 상담 교사가 되고 나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행정 업무들, 그리고 공문서 작성, 기한 올리는 방법,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매뉴얼대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는지, 그런 교사와 공무원으로서 해야 하는 일들이 더 크게 와닿았고 그게 어려웠어요. 상담 교사가 되어서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자신만의 마음가짐이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꿈꾸던 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고, 학생들이 상담 후에 털어놔서 마음이 편해졌다던가 상담이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말해줄 때 가장 좋았고, 힘들었던 점은 학교 상담은 어쩔 수 없이 이중관계나 다중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아리 학생이면서 그 학생이 저의 내담자가 될 수 있고, 제가 부담임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담임에 속해 있는 학생이 내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학생들과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게 저는 힘들었고, 또 학부모님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은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선입견을 가지지 말자인데, 되게 이 질문이 면접스러운 질문인데 면접 때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고요. 아무튼 저의 마음가짐은 그렇습니다. 상담 교사가 되고 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저는 작년 제 생일 때 학생들이 상담실에서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편지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상담 교사라는 직업에서 가장 가져야 할 능력? 사실 많은 게 필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감을 잘해야 합니다. 이런 게 되게 교과서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공감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연습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항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생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도 되게 많았는데, 상담 활동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많은지, 심각한 이야기로 상담을 진행하면 선생님이 오히려 우울증에 빠지진 않는지 멘탈 상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힘들 땐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제 멘탈 상태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일단 저는 지금 괜찮고요, 매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상담을 하면서 주로 심각한 이야기나 우울한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제가 우울해지지는 않고요. 오히려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우울할 때는 내가 지금 학생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힘들더라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저도 느끼고 학생도 느낄 텐데, 오늘 상담이 좀 잘 됐다, 오늘 상담 좀 안 됐다,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 오늘 상담이 잘 안 된 것 같다고 느껴지면 그날은 되게 우울하고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 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수다도 많이 떨고 그러면서 해소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학교에서 상담했던 그 상황과 그 마음을 계속 담아두지 않고요. 퇴근하면 학교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필요합니다. 하루에 많으면 최대 7, 8건의 상담을 할 때도 있는데 그 순간순간에만 집중을 해야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멘탈은 괜찮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과 교사 사이 정체성 혼란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제가 신규 때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뭔가 상담하는 사람이면 따뜻하고 수용적이고 다 받아줘야 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교사로서 일을 하면 그럴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힘든 게 아닌 것 같은 게, 그러니까 혼란스럽지 않아도 될 게, 상담교사가 수용적이어야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하는 부정적인 행동을 다 허용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용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모든 걸 다 허용한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일이 없어졌고, 그래도 중요한 거는 교사로서 하는 행동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상담실에 오는 것 또는 상담을 받는 걸 꺼려지게 만들진 않아야 해요.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행동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상담 기법, 저는 로저스
그런 이론을 되게 좋아해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랑 공감적 이해, 진실성. 그걸 되게 좋아하고요. 또 해결 중심 단기 치료의 기본 생각을 바탕으로 상담을 합니다. 위클래스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비밀 보장 관련해서 힘들다고 들어서요. 그쵸, 이 질문도 많았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건 학생들이 알고 있는 거일 테니까. 분명 어떤 학생은 비밀 보장 되게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학생은 비밀 보장 안 되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근데 우선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비밀 보장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고 시작을 해요. 비밀 보장 예외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설명을 하고, 상담 도중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또 다시 설명하면서 어떤 부분까지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이야기할지도 학생과 함께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 자체가 비밀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도와야 하는 순간이 있을 거고, 또 상담교사 저 혼자 짊어지고 갈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아마 학생들도 알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알지만 그래도 상담실이면 무조건 다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비밀을 무조건 지켜주면 좋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다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는 제가 주위 선생님들이나 다른 학생들한테 상담 내용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고요. 아무튼 학생들의 인식 어떻게 생각할지 학생들만 알겠죠? 신규라서 겪었던 편견이나 고충? 그걸 이겨낸 방법이 궁금해요.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신규일 때부터 지금까지도 관리자분들도 다 저의 전문성을 발휘해 보라고 하시고 많이 믿어주시고 격려와 칭찬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 부장님들도 다 협조적이시고 좋은 말씀과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신규라서 어떤 편견이나 고충을 겪었던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실수를 했을 때도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 같습니다. 나이 많은 선생님을 학생들이 싫어하지는 않을지 두려워요. 아무래도 젊은 선생님이면 학생들이 다가오기는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학생들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선생님을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잘 따르고 인기 있는 선생님들을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나이보다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라포 형성을 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학교 전문 상담 교사 말고 사설센터로 이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은 없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좋아서 교사를 선택한 거기도 하고, 사설센터는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또 고민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의 질문들도 있었는데 ESFJ입니다. ESFJ의 특징들을 보면 그냥 다 저랑 똑같아요. 브이로그를 찍게 된 계기, 우선 제가 다른 분들 브이로그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고, 전문 상담 교사 브이로그를 본격적으로 찍게 된 계기는 남자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시작을 했어요. 요즘은 궁금한 게 있으면 지식인보다는 유튜브에 검색하는 시대잖아요. 지식인을 검색하면 옛날 사람이라고 그러던데, 근데 유튜브에 상담 교사에 대해 제대로 나와 있거나 브이로그를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 너가 해보면 어떻겠냐 라는 남자친구의 조언에 따라서 했는데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상담 교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도 느껴왔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리고 싶기도 해서 더 열심히 찍게 된 것 같아요. 유튜버 추천하나요? 저는 유튜버가 새로운 취미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합니다. 유튜버 하면서 힘들거나 불편한 점? 아직까지 그런 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지내는 모습도 담아주세요. 제가 급식을 안 먹기도 하고 거의 하루 종일 상담실에만 있다 보니까 같이 지내는 모습을 담기가 어렵기도 하고 아직은 뭔가 부끄럽고
같기도 해서 힘들지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다 보시고 있나요? 다들 제발 끝까지 봐주세요. 마지막 질문은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 유지하는 방법. 근데 인간관계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어릴 때는 거절하는 게 어렵고 남들이 나를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었거든요. 지금도 완전 사라진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그 사람들 선택이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더 잘해주고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 내가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순 없거든요.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을 해서 스스로 유지하고 싶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더 잘 지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드디어 다 답변을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더 궁금하시면 인스타 DM 주시고 뭐 앞으로 영상에서 더 보여줬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런 부분을 더 담아서 브이로그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